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내가 이제 공주에서 오면서 이렇게 뜨거워서 몇 분이나 오실까? 근데 진짜 많이 오셨다.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왔습니다. 국 선생도 계시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앙송가 국회장도 계신데 서초구 사시는가 보다. 우리 딸도 역삼동에 사는데, 네.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부터 소단이 했는데 다시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거 보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 청균세라는 책도 있지만은 우리 인류를 바꿔놓은 것이 이제 청하고 균하고 쇠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 보니까 저보다 연상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4, 5년생 제가 80이거든요. 근데 볼 때 보면 몇 가지 그 분절 고비를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졌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득해요. 참 아득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다녔고 언제 이렇게 좋은 참 강당에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KTX 타고 이렇게 살았는지, 우리 집에 청소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 집에 냉장고가 4대나 되는데 아파트는 8천만 원짜리인데 냉장고가 4대라서 근데 그 냉장고 그 옛날에는 이렇게 여름 같은 때는 우물에다가 수박 이렇게 줄 달아서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뽀개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우물도 없거니와 냉장고가 몇 개 있으니까 거기다 몇 개든지 넣을 수 있고 일본 같은 데는 또 네모진 수박도 있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모진 수박이 있어요. 아예 이렇게 틀에다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기 좋도록 네모지게 수박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이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저도 그 교직 정년원제가 지금 17년이 됐고, 그 사이에 제가 공주문화원장을 8년을 했습니다. 충남문화원 연합회장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한국시인협회장 서울 올라서 2년 동안 했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이 참 꿈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요. 얼마나 편리하게 사는지요. 아시죠? 여성해방 여자분들 많으신데 죄송한데 여성해방이 되기 위해서 공헌한 것이 청소기하고 고 선생님도 계시네.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여기 아는 분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떤 분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 아유. 그래서 청소기하고 냉장고하고 또 이런 것들이 여자분들 그 인권 운동 하는데 좋아지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 우리 집에 냉장고가 4개나 돼도 그거 좋다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넘어가지요. 지금 정말로 잘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염천인데 덥다는 생각 거의 안 하잖아요. 옛날 같은 때는 진짜로 더울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모기장 바르고 거기다가 그 식구들이 고개를 쫙 대고 그러고서 이렇게 알딱 이렇게 닭장에 있는 닭들처럼 그렇게 자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그렇게 살면서도 사는 게 그냥 감사까지는 아니지만은 크게 불평이 없었고 다행스럽고 고맙고
뭐 그렇지 않았을까요? 정성껏 살 수 있었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날 우리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단은 과학이나 우리 주변 환경, 우리 사는 형편은 참 좋아졌는데 솔직히 날씨가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이 기후가. 여러분 날씨하고 기후 차이 아시죠? 날씨에는 짧게 대기의 변화가 날씨고 크게 볼 때 덩어리로 볼 때 기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건데 큰 덩어리로 볼 때 이제 기후고 작게 이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볼 때는 날씨. 근데 이 기후가 매우 폭력적으로 바뀐 것 이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 멸망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는 다행히 지나갔고 핵하고 기후 변화하고 하나는 AI라고 합니다. AI는 우리 지금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근데 AI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기후 이렇게 변해 있고 핵 이것도 참 목전에 와 있고 핵 우리 이제 핵 없이는 못 삽니다. 핵폭탄 터뜨리자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전기를 해주니까 이렇게 더운 때 이 전기 없이는 우리가 이거 마이크도 이것도 전기 없이는 우리가 무엇도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핵 어쩔 수가 없어요. 핵은 안 하는 게 좋지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다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 그 날씨 기후 변화 그리고 AI. 근데 이 기후 변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인류가 자초한 일이 아닌가. 어떻게 볼 때 보면 정치나 경제인들이 제일 먼저 앞다투어 신경 써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문제가 기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어떤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 기후가 좀 더 우리 인간에게 망하는 쪽으로 막 가지 않고 좀 유예되도록 어떻게 서로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나라마다 없고 사람마다 없어서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AI도 그렇습니다. 뭐 이거 AI 얘기를 하자고 온 건 아닌데 제가 그 카이스트 대학 거기서 뭐 석학 교수 이런 걸 와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교수를 안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수가 진짜 원이었는데 그걸 원풀이를 해주려고 그러는지 2년 동안 석자 교수를 하라고 해서 가서 강연을 몇 번 했습니다. 그때도 AI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AI가 신통한 건 신통합니다. 네, 사랑이라는 이름을 주고 나태주 버전으로 써보세요. 그러면 씁니다. 참 그럴 수가 없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주고 나태주 버전으로 쓰세요 하면 쓴다니까요. 김소월 버전으로 쓰세요 하면 써요. 그리고 지가 얘기해요. 이건 잘 모르겠네. 자신 없어요. 좀 이따가 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는 판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핵과 날씨 변화, 기후 변화하고 이런 AI 이런 속에서 그래서 참 이것도 참 위험하고 불편한 얘기인데 나이 젊은 여자분들 중에 어떤 여자분들은 아기를 안 낳겠다. 이 기후 변화에 우리 아기를 희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기 낳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지. 그랬더니 그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 옛날에 그 무기장 앞에서 그냥 식구들이 닭 머리 대듯이 쭉 대고 살딱거리면서 그렇게 살던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과 꿈이 있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는 지금 참 힘들게 되지 않았나. 이 기후변화에 우리 애를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애를 안 하겠다. 아이고야 이게 참 될까 싶어요. 사실은 여자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으신데 아기를 낳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가 지난 5월 달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들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닐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로 천지창조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이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희석되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도 여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여자였어요. 10달 동안 여자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여자였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도 남자였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래요. 어머니가 여자니까 여자의 일부로 내가 있었던 겁니다. 미완성인 상태로 여자로 있었는데 나와서 이제 남자가 된 것이죠. 어머니는 언제 죽나? 내가 죽을 때 죽지. 이게 제가 쓴 동행이라는 시입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시나? 이렇게 제가 썼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반말투로 그냥 정경어투가 아닌 평어투로 어머니는 언제 죽나? 내가 죽을 때 죽지.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었어요. 어머니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살아요. 어머니를 가슴에 안고 살아요. 내 자신이 어머니예요. 이 손가락도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해요. 안 그런가요?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그 환경학자한테서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자분들이 임신했을 때 신것이 먹고 싶은 것은 자기 그 몸속에 있는 칼슘을 신 것을 먹어가지고 그걸로 녹여서 태아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본능적인 노력이다.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 뼈는 본래는 어머니 뼈입니다. 어머니의 칼슘 받아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이제 기초에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됐고 늙은 사람이 됐는데 와 그런 생각해보면 어머니한테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저도 그렇고 다 기적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 여기 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가? 어떻게 오늘도 숨 쉬고 있는가?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감탄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이고 살기 어려운 정말로 참 복잡한 저 위기 앞에 서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옛날 어른들은 그 의무적으로 많이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옛날 어른들은 살아야 될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살아야 된다. 의무와 책임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거죠. 사실은 그거는요 매우 복잡하고 매우 불편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살아야 될 삶,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삶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인들 있는 데서 군대 부대 가서도 그 소위 중위 모임에 가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질문이 그거예요.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살아야 될 삶을 사는 사람이라서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그 군인들한테 미안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다. 군인들이니까 살아야 될 삶,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삶.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은 살고 싶은 삶입니다. 자유와 권리가 따르는 삶. 그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절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 같이 지난 5월 22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그야말로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살아야 될 삶을 사셨어요. 그 6아이를 낳아서 다 길렀고 다 결혼시켰고 당신은 경찰이나 군인이 되고 싶었으나 공무원이 되고 싶었으나 그런 걸 하지를 못했고 밖에 나가서 살고 싶었으나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그냥 시골에 묶여서 시골에서 이장 10년 한 것밖에는 다른 거 하는 거 없이 그냥 시골에서 그냥 살다 돌아가셨거든요. 그야말로 살아야 될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처욱자세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저희 가친이야말로 아내는 옥이고 자식은 자물쇠라. 그래서 어머니라고는 그 아내라고는 옥 속에 갇혀서 6아이가 이렇게 6개의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그 마을에서 그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냥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전 세대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될 삶. 아까 말한 그 군인들도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겁니다. 권리나 자유가 아니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삶.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같이 저같이 살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살고 싶은 삶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말할 것도 없이 살고 싶은 삶입니다. 그걸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살아야 될 삶과 살고 싶은 삶이 있을 때 정말로 좋은 삶은 살고 싶은 삶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좋은 삶이거든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서 애쓰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군인들까지도 우리는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야 할 삶을 살아서 답답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저는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살아야 될 삶도 우리는 조금 접어놓고 그쪽도 좀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합니다마는 우리 아버지는 생일날 잔치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밥 드리고 당신도 이렇게 잘 먹기 위해서 1년 동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잘 못 먹지만은 1년 한 번 그것도 더운 요 8월 달에 동네 사람들 불러서 음식 마련해서 잔치해서 그분들에게 음식 나눠주고 당신도 이렇게 잡수시는 것을 1년 내내 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먹기 위해서 살았던 분입니다. 비난할까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먹기 위해서 살았어요. 일 끝내고 먹자. 이 일 끝나면 좋은 음식이 있을 것이다. 시원한 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오로지 이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것을 바라보고 일을 하셨던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만 해도 먹기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저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냥 조금 죽 한 그릇 조금 먹었고 올 때도 집사람이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이제 누구 만나러 나갔기 때문에 오다가 김밥 사서 몇 덩어리 먹고 왔는데 그냥 아직도 살만해요. 저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먹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런 부형, 그런 어른, 그런 선대 사람들의 노력과 그런 터전 위에서 오늘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참 좋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는 일이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으니까 걱정스럽습니다. 한병철 선생의 책을 읽어보면, 피로사회라는 책을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 착취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작년도 7월달, 8월달에 제가 강연하다가 강연을 못할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반갑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무섭고 두렵고 숨고 싶고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바로 번아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로켓 추진 엔진이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서 로켓가 가다가 서는 것이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안에 있다가 그것이 고갈이 되면 이제 자꾸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말도 떠오르지도 않고 두렵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7월 달 이후에 12월까지 서 있는 이런 강연 약속을 모두 다 취소하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때 누구 얘기를 듣고 한병철이라고 하는 제독 철학가가 쓰신 피로사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여기도 읽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책인데 얇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피로사회. 우리 지구가 전체적으로 피로하다. 그리고 우울하다. 그 얘기입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 전체가 피로하다. 그리고 피곤하다. 그리고 우울하다. 거기에 대한 진단입니다. 고려대학에서 공업계통의 학교를 나와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려고 독일에 갔다가 철학 공부를 해서 그 땅에서 이제 귀화해서 철학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철학가인데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구 전체가 피로하고 우울하다. 이게 특징이다. 그걸로 본다면은 왜 그럴까 할 때 우리 지금 오늘날의 후기 근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착취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자기가 착취한다. 옛날에는 짐승을 착취하고 기계를 착취하고 타인을 착취했는데 오늘날은 자기가 자기를 착취한다. 나가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비교를 하고 많은 정보와 많은 비교하고 상대적 이런 그런 비교 속에서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지나친 것을 요구하고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기계를 착취하고 짐승을 착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착취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로하고 우울하다. 그것이 그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나쁘다는 그런 말처럼 공자님 말씀 중에 과유불급이다 그런 말씀처럼 조금 우리가 좀 만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너무 밝게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서울이 얼마나 밝습니까? 서울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잘생긴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습니까? 그 속에서 나는 여지없이 초라하고
나는 여지없이 작아지고 그렇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는 피로해지고 우리는 우울해진다. 뭐 그런 진단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지나친가? 속도가 지나치다. 발전의 속도, 자동차 가는 속도 이런 것들이 지나치다.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고맙고 그것이 좋고 한 것은 그냥 차치하고 그냥 던지고 불편한 것만 자꾸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나치다. 잘 사는 것도 지나치고 밝은 것도 지나치고 속도도 지나치고 지나치다. 자유도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도 지나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틀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저 초등학교 제가 선생님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분위기가 그리고 선생님들 그 교육대학교 진학 이런 그 열기가 이게 변한 것이 얼마 전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던 서희초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불행하게 된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육대학 들어가는 게 가장 소망스러운 일이었고 자식이 교육대학 들어가면 자기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부모님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사는 공주에도 교육대학이 있는데 학생들이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갑자기 이직을 하고 매력 없는 직장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서희초 선생님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변한 것은 약대 의대 쪽으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겠지만 서울대학교가 좀 불편합니다. 뭐든지 다 서울대학교 하니까 서울대학교 학생 중에서 반수생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주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일단은 합격을 해놓고 등록금 내놓고 그리고서 휴학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재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방 학교라도 좋으니까 약대나 의대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부모들이 약대, 의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지요. 이거는 참 이것도 불편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은 권력과 돈입니다. 권력과 돈이에요. 제가 판사님들한테도 가서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해요. 판사님들 왜 판사가 되셨습니까? 권력 잡기 위해서 판사가 된 거 아닙니까? 민망한 일이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윤동주 선생도 그 집안에서 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연희전문 문과에 들어갈 때 의대가 아니면 법대가 아니면 진학시켜주지 않겠다, 학위되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의대나 약대에 들어가라, 법대에 들어가라. 그래서 의대 들어가서 돈 가지고 법대 들어가서 권력 갖고 와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과 돈 이 앞에서 그냥 당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권력과 돈이니까. 윤동주 선생 같이 그렇게 훌륭한 그런 집안에서도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윤동주 그 손자 아들한테 의대나 법대 들어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윤동주 선생이 끝까지 대꾸를 안 했답니다. 나는 그냥 문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가 나서 이 밥상에서 밥상을 막 흔들 정도로, 그래서 국그릇이 넘어지고 밥그릇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맞섰다고 그럽니다. 끝까지
끝까지 대답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서서 애비 안 되겠다. 제가 저렇게 고집세고 저러니 그냥 제 뜻을 받아주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중재해가지고 연희전문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도 돈과 권력인데 뭐 저집 같은 집에서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저는 19살 때 경기도 연천군 군남이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 임진강가에 있는 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소원은 봉급 타서 꼬박꼬박 모아서 논 사달라고 했습니다. 몇 마지기라도 논을 좀 사주라.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논 사줄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언제 우리 아버지 논을 사줍니까? 사실 논을 사드릴 만큼 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 초임 봉급이 오늘날 돈의 4,000원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꿈 같아요. 오늘날 돈 4,000원이었어요. 1,000원짜리 늑장이었어요. 그다음에 1,000원짜리 밑에 100원짜리 있었고 뭐 5원짜리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화석비가 2,000원이었어요. 그러면 남은 게 2,000원이에요. 여름 양복이 5,000원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쓰고 화석비 2,000원씩 내고 2달 반을 모아야 여름 양복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한데입니까? 경기도 연천에서 서천 가야 되는데 서울 청량리나 마장동에까지 와서 거기서 시내버스 타고 서울역 가서 기차 타고 서천역 내려서 가는 그런 고향길입니다. 구두를 비닐로 된 구두를 사서 신었습니다. 비닐. 가죽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비닐. 그 비닐로 된 구두를 사서 신고 서천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20리를 걸어서 막동리 24번지 우리 집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발이 시린지 모르겠어요. 구두를 신으는데 그렇게 발이 시려워요. 그냥 끝까지 집에까지 갔습니다. 가서 신을 벗고 마루에 올라서려고 발을 이렇게 들었는데 양말이 젖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비닐로 만든 구두에 그 접착한 부분이 터져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다 들어온 거예요. 눈이 녹은 물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럴 시대를 살았어요. 참 생각해보면 비닐 구두라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소원이 제발 돈 갖고 와라. 돈 갖고 와라. 근데 제가 드릴 돈이 없었습니다. 윤동 선생 집안도 그렇다고 그랬지요. 이게 우리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돌제비 할 때 보면 옛날에는 영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실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쌀을 갖다 놨어요. 밥이라도 굶지 말고 배불리 먹어라. 그리고 실과 쌀을 가까이 갖다 놨어요. 아기가 손이 짧으니까 실하고 쌀을 잡겠지요. 그리고 그 옆에 돈 갖다 놨어요. 돈 잡고. 지금은 보니까 제 손자들 하는 거 보니까 실과 돈과 쌀은 저 뒷전에 있고 그 앞에 청진기가 있고 그 앞에 방맹이가 있고 그 앞에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아예 그걸 돌제비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장치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방송인이 되라. 그리고 법조인이 되라. 그리고 의사가 되라. 그리고 우리 손자 중에 하나 이름도 율자가 들어가는데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율자 어디서 왔을까? 요즘 애기들 이름 속에 율자 들어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건 법률 율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 인류는 끝까지 자유스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괜찮은 사람은 이 돈과 권력 앞에 자유스럽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먹기 위해서 살았고 그야말로 살아야 될 삶, 의무와 책임 그렇게 살았지만은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한테 태어난 아들로서 살기 위해서 살고 싶은 삶을 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로 내가 소망하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물론 그걸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삶이고 명예로운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5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15살부터 80세까지 그렇게 65년 동안을 무슨 미친 마음으로 시를 썼을까? 그럴 때 보면 그거는 제가 참 감사하다. 먹기 위해서 시를 쓴 것도 아니고 권력을 위해서 시를 쓴 것도 아니고 돈을 위해서 시를 쓴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떤 시련, 내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어렵게 말하면 위기지약을 위해서 제가 시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리학약입니다마는 위기지약이라는 게 있고 위인지약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죠. 위인지약이란 위한다는 위자에다가 사람을 위하는 공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경쟁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 그게 이제 위인지약이라면 오로지 자기 자신의 평화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공부는 위기지약이라고 한다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2007년도 정년했는데 그때까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끝까지 위인지약만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 진학하고 어떻게 하면 취직하고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다투면서 경쟁하면서 사는 삶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년은 뒤로는 위기지약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 좀 한번 해보자.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책 읽고 글 쓰고 그래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한테 보이고 남하고 경쟁하고 써먹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성장과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서초문화원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위기지약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평화와 여러분 자신의 안녕과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여기 와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걸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진짜 좋은 동지고 우리들의 재산이고 보석이고 그렇습니다. 부디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서초 구민으로서 서초구를 또한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만족하고 잘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안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이게 제가 쓴 선물이라는 시인데 첫 번째는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는 하늘을 잊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하늘 아래 가장 소중한 것이 오늘이라고. 오늘.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라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에 우리 삶을 이렇게 집중하고 삶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현명한 일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어제를 생각해요. 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명예, 어제의 내 실패, 어제의 내 부끄러움, 어제의 내가 더 자랑스러웠던 것, 어제 내가 갖고 있던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쨌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에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당신입니다. 같이 사는 옆에 있는 식구이고 가족이고 이웃 사람이고 서초 구민들한테는 서초 구민들입니다. 서초 문화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삶이 선물이 되고 행복한 것이 되지 않을까.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하나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제가 쓴 시인데 작은 겁니다. 당신의 나지막한 목소리, 웃는 얼굴, 콧노래.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색해서 그걸 안 보여주는 겁니다. 나지막한 목소리, 웃는 얼굴, 콧노래. 내가 인색해서 상대방한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면 그게 그 사람한테 바다를 아는 듯한 큰 기쁨이 된다. 바다를 아는 듯한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인데요. 그렇게 큰 기쁨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선물이 된다. 여러분,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이고 선물은 새 것이고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옆 사람한테 내가 선물이 되고 그 사람이 또 내가 선물이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살기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따분하고 필요한 삶 속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쁨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쁨. 근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좀 없어요. 저는 코미디언들하고 좀 아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우리 구 교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시인들보다도 코미디언들이 더 위대하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왜 그러냐면 코미디언들은 웃을 일이 없는 우리들에게 웃음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코미디언들이라 그래서 불행하고 우울하고 따분하고 안 좋은 그런 일이 그 가정 안에 자기 안에 없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고 나가서 무슨 텔레비전이든 어떤 자기 공연이든지 나가서 어떻게 하시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미디언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를 60년 이상 써본 사람으로서 도대체 시인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우리가 따분하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그런데 도대체 시 한 줄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저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을 살리는 시가 돼야 된다. 사람을 위로해 주는 시가 된다.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시가 된다. 축복하는 그런 시가 된다. 이래야지 사람을 고문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더욱더 복잡하게 하는 그런 시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기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기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공자님이 쓰신 논어의 첫 구절도 기쁘다입니다. 그 성리학자나 이런 고전 공부하는 이런 분들은 학이 시습지면이라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그 뒤에 그 결과로는 불역 여로와 그 기쁘다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이 기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학위 시습의 결과가 기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그게 기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레카 공부를 했으므로 기쁘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자님 말씀이에요.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역낙화 그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먼 데서 친구가 스스로 찾아왔으니 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합치면 연락입니다. 연락. 기쁘고 즐겁다. 이게 저는 논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생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데도 기쁜 게 즐거운 게 없다 이거죠. 우리 서초문화원에서 타면 나비부인 하시나요? 그거 왜 볼까요? 그거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다.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냥 숨고 싶다. 후회스럽다. 그러면 안 볼 겁니다. 그 나비부인이라는 그 오페라가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그걸 보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성취감이 있을 것이다.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 나에게 바다를 하는 듯한 그런 기쁨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야 되고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지금 여기. 오늘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그 사람한테 잘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 쉽고 너무 오래된 이런 진리인데도 이걸 우리가 눈 감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터덕거리고 힘들고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